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5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5강의 주제는요, 교재 제7편 지방자치론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와 구성 요소가 주요 내용입니다. 자,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법률적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등의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역 단위의 행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주체로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상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포괄적인 지배권을 갖는 통치, 즉 하나의 주권의 일종이죠. 지역 단위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치권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주권하고 일부 이제 충돌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법률에서 일정 부분 사무 구분이라든가 권한의 체계에 대해서 그것을 정립을 해놓은 것이고요. 아무튼 포괄적 지배권을 갖는 겁니다. 포괄적 지배권 중에 대표적인 핵심적인 것이 과세권이에요. 이 과세징수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다른 단체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공공단체라든가 특별지방행정기관하고도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포괄적 지배권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관계법에 의해서 이제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광역자치단체로서 이제 도, 시를 두고 있습니다. 광역으로는 그러니까 직할시, 광역시죠. 특별시, 서울특별시가 지금 하나가 있고요. 특별시, 그다음에 뭐 부산, 인천 등 광역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가 있죠. 그다음에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특히 이 광역자치단체는 지금 현재 총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죠. 그래서 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이외에 이 자치단체는 해당하지 않지만 행정기관으로서 우리가 일반 행정기관으로서 이렇게 설치된 것들이 있죠. 일반 지방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방행정기관으로서 볼 수 있는 것들로는 일단 행정구죠. 행정구, 행정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이런 것들이 일반 지방행정기관이죠. 우리가 이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성남시 뭐 이런 경우에는 지금 구가 3개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아닌 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구는 자치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치구라고 하는 거죠. 이 자치구는 이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 있는 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치구가 되는데, 이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 내에 설치,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설치되어 있는 구는 행정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시는요, 원칙적으로 시는요 이게 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을 다 갖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즉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그 행정기관으로서의 시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2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시입니다. 여기는 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이 없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은 다 일반 지방 행정기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지방자치단체라 그래요. 일반 지방자치단체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 이제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이제 특별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설정한 자치단체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뭐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조합, 이런 것이 지자체 조합이라는 거죠. 이 조합이라는 거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원들의 어떤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 연합체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법인격을 인정한다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그 지방공기업조합이 있고요.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거는 특별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영미계 국가에서 특히 많이 발달됐어요.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떤 그 다양성이 굉장히 인정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이게 그 주민자치의 역사를 가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그 행정 수요, 어떤 그 지역 주민의 어떤 그 필요성에 의해서 뭐 교육 부분이 필요하다, 소방 부분이 특별히 필요하다, 뭐 이러면은 자기네 그 특별한 행정 수요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그 자치권을 부여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이제 스페셜 디스트릭트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다 그냥 중앙정부가 알아서 다 이렇게 해버리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나서서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이다, 소방이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쭉 분야에 자기네들이 교육 스페셜 디스트리트다 하면 자기네들이 교육위원들 뽑고요. 거기서 기구를 구성을 합니다. 의회 형태의 기구를 구성하고 거기서 수행할 일들이 뭔지를 쭉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운영되는 경비를 지역 주민들이, 그 스페셜 디스트리트에 속하는 지역 주민들이 조세 형태로 비용을 부담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의 뭐 완전한 그 이제 지방자치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특별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스테이트 가 있고요. 사실상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페더럴 거버먼트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연방 정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의 창조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가 어떤 지역 단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카운티를 둬요. 카운티가 가장 포괄적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카운티 밑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카운티를 또 쪼개나갑니다. 카운티를 쪼개나가거나 카운티가 포괄하지 않는 범위가 또 이제 지역 단위가 있어요. 그런 범위로 뭐 빌리지가 있고 타운이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관을 구성하는 형태도 상당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만드는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권한이 부여되는 건 이제 주에서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국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스테이트예요. 스테이트가 주들이 국가고요. 그 주들에 의해서 페더럴 거버먼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주에 의해서 이 카운티라든가 각종 지방자치단체들이 권한이 부여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피조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국의 아이디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에서 승인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주는 주지사라든가 주회를 이제 주의 시민들이 뽑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기서 동의해 가지고 권한이 부여돼 가지고 쭉 만든다면은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자치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그 연방정부라든가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 보지도 않고요. 어차피 미국의 아이디어는 그 거버먼트의 구조에, 즉 지방자치의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정부를 구성한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플렉서블하고 유연하게 돌아가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특별지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된다라는 거 특징으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지방자치단체 이외에요. 이제 지방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지방행정기관. 예. 그러니까 지방행정기관에는 일반 지방행정기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나눠요. 그러면 일반 행정기관은 우리가 여기가 이제 일반 지방행정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종합적인 생활행정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곳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이제 단체자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그 광역자치단체라든가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이 있는 이 기관도 특히 기관이임 사무를 수행할 때는 일반 지방행정기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이라 해도 중앙정부가 위임한 국가위임 사무, 특히 기관위임 사무를 수행하는 자격으로서는 그때 특별시와 그 경기도는 일반 행정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각 중앙정부들이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방국세청들 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청들 다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이 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이요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한때 약 8,000개 정도가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뭐 몇 개입니까? 뭐 다 해봐야 300개도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들 아닙니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다 해가지고 300개도 안 되는데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은 한때 8,000개 정도가 육박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해가지고 각 중앙정부들이 자기네들 권한들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늘어진 팔이죠. 그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을 각 지역에다가 남발을 한 겁니다. 현재도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일선기관이라고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일선행정기관이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떤 그 기능의 충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의 조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겠어요. 이상과 같이 그 자치단체는요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나라에 따라서는 그 미국 같은 경우요, 이렇게 그 카운티를 중심으로 해서 여타 그 다양한 빌리지, 타운 뭐 이렇게 다양한 그 자치단체를 형성을 하는 어떤 그 수평적인 그런 그 계층 구조, 단층제라고 하죠. 이렇게 형성한 나라도 있고요. 프랑스 같이 뭐 데파르망, 그다음에 꼬민, 레종 이렇게 그 3단계 계층 구조를 형성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로 이렇게 이원화돼 가지고 상하 관계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상당한 그 감시 감독권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그 법령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 구조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여러 가지 그 국고 그 보조 사업들을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을 또 이렇게 통제하도록 이렇게 하고 보조금도 또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교부금도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자치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기반은 자치권이죠, 자치권.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는 주권에 상응하는 그런 그 개념입니다. 자치권이라는 건 배타적인 그 관할권을 얘기하거든요. 통제권인데 그 과연 이 자치권이 본질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대립이 되죠. 이 주권과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그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유권이냐, 아니면 전례권이냐, 그 다음에 제도적 보장이냐, 이거죠. 고유권이라는 건 그 영미계에서 이제 천부인권 사상에 입각한 거예요. 사회계약서를 근거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지방정부가 형성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그 자유권과 같은 천부인권이기 때문에 이 자치권이 없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고유권이죠. 그래서 이건 헌법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어떤 그 국가 이전의 권리다라고 보는 것이 영미계의 아이디어예요. 이것에 대해서 대륙계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근대 국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족이라는 걸 단일 기반으로 한 것이거든요. 네이션이요. 근대 국가의 아이디어는 민족 단위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죠. 중세라는 거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이 하나의 가드 중심, 신 중심으로 교황 체제 하에서 유럽 전체가 단일 국가로 단일 세계로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신정 체제였죠. 그것에 대해서 그 중세 봉건 체제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근대 국가는 인간 신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인간을 중심이고, 인간은 민족을 고유한 단일 속성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 인간의 그 어떤 그 의지를 실현하는 것은 정신의 발현 형태의 궁극적인 결과물은 법률이라고 부른 거죠. 법이라고 본 겁니다. 법. 이 법률이 구현하는 것이 민족을 하나로 단위로 묶은 거.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가 있고 시민사회가 있고 가족이 있다 이거죠. 그 중에서 국가가 가장 완성된 법률의 발현 형태다. 이렇게 보면서 이 국가가 성립이 되고, 이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밑에 자치권을 통치권에 의해서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례설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타협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제도적 보장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칼 슈미트와 같은 독일 헌법학자가 주장을 한 것인데, 헌법이 뭐냐라는 개념이에요. 법적으로요. 헌법은 다른 법률과 다르다 이거죠. 헌법도 법률이긴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다른 법률과 달리 이거는 국민의 예? 국민의 근본적 결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근본적 결단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들은 이것은 어떤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정부 기구의 국회든 아니면 행정부든 사법부든 어느 인위적으로 설정된 국가기구들이 그 국민의 기본적 근본적 결단인 헌법상의 제도들을 임의로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이 제도적 보장설입니다. 예, 아주 이 고유권과 전래권 사이에서 교묘한 통합을 시도한 것이다. 뭐 볼 수 있는 게 이 칼 슈미트의 제도적 보장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대륙계법 그 국가로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판례에 의하면은 지금 제도적 보장설에 입각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치권은 이처럼 포괄적 지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위 법률로서 임의로 이렇게 개폐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자, 자치권에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행정권, 자치 재정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할 건 자치 사법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원래 이제 대륙계 국가에서 단체 자치로서의 성격을 가졌던 그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원래 이게 사법권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지방 사법권이에요. 치안 판사를 파견하면서 그 동네 그 지역에 어떤 그 관할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 그 직속으로 이렇게 지역 통치자를 파견을 해가지고 관할을 하면서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형성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핵심적인 그 자치 사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뭐 특징이자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치 입법권이라는 거요. 첫 번째, 입법권은 이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자,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을 하고요.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범인데요. 자, 이제 이 조례와 규칙 이게 제정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조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의회 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제 발의할 수 있고요. 또 자치단체장도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엄격하게 지금 그 중앙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그 상위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로서 정할 수 없게끔 법령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그 사회복지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많은 법률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주민의 생활과 관련돼서 제정할 수 있는 조례들이 그다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서 지금 그 지방의원들을 선출을 해가지고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냐 마냐에 대한 논란도 사실상 이 조례 부분입니다. 과연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만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대다수의 것들이 국가에서 제정한 그 중앙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얼마든지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 조례라는 것이 어떤 그 제대로 된 그 관할 영역이 없는 상황에서 그 막대한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방의원들을 선출을 해가지고 급여를 주고 운영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명예직으로 출발했던 지방의원들을 결국 정치 논리에 의해서
그걸 유급직화로 전환을 해가지고 현재 각종 수당의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그 더군다나 무슨 뭐 보좌관들을 지방의원들한테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는 것, 다 이건 어떤 그 지역 주민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라든가 지방자치의 논리와 상관없이 순수히 중앙정부의 또는 중앙 정치권의 어떤 정치 논리, 정치공학적인 논리에 의해서만 하는 거지 주민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주민의 어떤 그 재정적 부담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그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할 그 별로 대상도 넓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이 조례에 대한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강력한 통제가 가해지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와 있듯이요. 예? 그 뭐 법률도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 헌법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자치단체장도 조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의 요구를 하거든요. 제의 요구하면은 이제 3분의 2 이상의 의원 의 어떤 그 찬성으로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걸로 확정이 이제 공포 절차를 밟아서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앙정부가 또 여기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로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조례를 제의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그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사실상 그 중앙정부인 안전행정부를 비롯해서 주무관청이 이 조례에 대해서 무한대 통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이 벌칙 재정권이에요. 특히 이제 벌금 같은 거를 부과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다가 결국은 우리나라는 그 재형법정주의원 측에서 벌칙을 제정할 수 없고 기껏해야 이제 과태료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벌금하고 과태료는 다른 거죠. 같은 금액이라도 벌금은 형법상의 범죄에 따른 형벌이에요. 그러나 과태료는 이거는 행정 질서를 위반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부가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사범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소위 말해서 그 형법상의 그 어떤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이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는 사실상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조례와 규칙 간에는 상호 그 견제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규정할 수 있는 사안하고 규칙이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권한이 자치 조직권입니다. 이게 이제 조직권 하면은 정원하고 직제거든요. 총 정원을 몇 명을 둘 수 있느냐, 각 자치단체별로. 그 다음에 기구를 어떻게 보조기관이라든가 보좌기관, 뭐 그 소속기관 등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기구의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기존에는 표준정원제라고 그래가지고 이 정원을 중앙정부에서 특히 안전행정부에서 통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제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대통령령 근거에 의해서 또 이제 직제 규정을 둬가지고 아주 세밀한 관리를 중앙정부에서 했습니다. 자, 이것이 너무 이제 경직적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자치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 2007년에 기존의 표준정원제를 폐지하고서 이제 총액 인건비제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인건비의 총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안전행정부가 이제 이 총액 인건비를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자기가 스스로 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산정하라 그러면 이제 부풀려 버리니까요. 안전행정부가 이제 각 자치단체별로 총액 인건비를 계산을 해가지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교부세도 부여를 하고요. 이 총액 인건비 그 범위 내에서 그 총정원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제도 상당히 자율권을 부여했는데요. 현재로는 이제 국 단위 이상은 중앙정부가 관리합니다. 국 단위 이상은 중앙정부가 관리해요. 근데 이제 이 자치 조직권과 이제 자치 행정권이라는 거는 서로 맞물려 있거든요. 이 부단체장을 현재 이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부단체장을요. 물론 이제 그 단체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 임명을 하긴 하지만은 결국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좀 그 이 자치 조직이라든가 자치 행정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치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요 미국의 차터 제도에 대해서 좀 규제 나와 있듯이요.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터라는 거는 하나의 헌장이거든요. 이 헌법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 헌법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constitution이에요. 헌법은 국가 기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근간법이 되는 것이고요. 차터라는 것은 하나의 그 자치단체의 운영 형태에 대한 기본 지침입니다. 이 차터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그 자치단체의 형태라든가 운영 방법에 영향을 미쳐요. 전통적으로 미국은 이 홈룰이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홈룰 차터.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단체의 형태라든가 기구 구성, 운영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차터를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홈룰 차터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정부가 여러 가지 차터를 부여하겠다라는 것이 이 주에 의한 차터 부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홈룰 차터 방식이냐 주에 의한 차터를 부여하는 방식이냐가 전통적으로 대립적으로 되어 왔고 지방자치운동이 강하게 일어날 때 홈룰 차터 운동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차터를 주정부가 부여하는 방식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선택 헌정이라든가 옵셔널, 그 다음에 분류 헌장, 클래시파이드, 또 제너럴, 스페셜 등의 4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의 차터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단체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있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자치 행정권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자치행정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지역 간 갈등이거든요. 지역 간 갈등이에요. 뭐 님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일어나는 것이 이제 홈리스거든요. 홈리스. 불황인들이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다 틀어지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는데 미국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재정을 주달을 해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생활 여건이 다 달라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 여건이 좋은 쪽으로 가가지고 특히 집이 없는 애들이 가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면 세금은 안 내고 거기 가서 좋은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우닝이라는 걸 가지고 방어합니다. 조우닝이요. 이 지역 구분이거든요. 미국에서 이렇게 저도 생활을 해본 경험으로 보면요, 미국은 굉장히 이 조우닝이 강합니다. 이 동네마다요, 여기는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굉장히 강해요. 우리는 저기 너무 뭐 이렇게 굉장히 우리 한국은요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해가지고 평등주의를 많이 지향합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평등하지도 않죠. 예. 근데 미국은 노골적으로 이걸 조우닝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브라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 장치를 합니다. 예. 자, 이 지역 갈등 문제, 이게 이제 자치행정의 문제거든요. 예.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치행정권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강력히 통제하는 장치가 있어요. 중앙정부에 의한 시정명령권입니다. 이게. 예. 이 지방정부가 어떤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 자치단체장의 행정이 법령에 위반될 때 그것을 교정하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취소권도 할 수 있어요. 취소권. 법령에 명백히 위반될 때는요, 이것도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그것을 취소하도록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처럼 그리고요, 또 시정명령권 있죠, 취소권 있죠. 그 다음에 직무이행 명령권이라고 있어요. 예. 어떤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요, 너 이거 해라라고 시킬 수도 있어요. 예, 뭘 하면 잘못됐다고 고칠 수 있죠. 뭘 한 경우에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그거 무효다라고 취소시킬 수 있죠. 또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하라고 지시해가지고 안 따르면은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죠.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장에게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이렇게 막대한 권한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끔 해온 거죠.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을 하는 것뿐이지, 선출이라는 게 또 다 정당 공천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대표로서의 지위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제 현재 우리 자치행정권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네 번째, 자치재정권이요. 예, 자치권의 본질에서 특히 돈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50% 정도 육박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세수가 전체 조세 수입 중에서 한 20% 정도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에 대한 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금 재정 자립도와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파산제 도입 문제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치단체 재정권은 굉장히 제약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 재정권하고 해서 지방세가 문제거든요. 지방세.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낮다라는 건 결과론이고요. 원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원인은 지방세예요. 국세와 지방세거든요. 예. 국세와 지방세를 원천적으로 지방세는 굉장히 소득 탄력도가 낮은 그런 취득세라든가 그다음에 재산세 중심 구조로 이렇게 과세를 편성을 하고요. 여기
국세는 뭐 소득세를 비롯해 가지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소득 탄력도 높은 조세 중심으로 거대한 조세들을 다 편성을 해놓고 여기는 지방세는 거기에 예속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이 지방세의 경우에 상당히 취득세라든가요, 등록세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전체 지방 재정의 30%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정책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취득세. 항상 부동산 경기가 뭐 부진하다 그러면 뭐 취득세 감면을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세율을 낮춘다, 통폐합한 뭐 계속 떠들죠. 이게 중앙정부에서요. 사실상 지방세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다 가지고 노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 낮춰버리면요. 취득세율 취득세 낮춰버리고 폐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정부 이제 세수 부족하다고 난리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교부세 높인다 알아가지고 교부금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주죠. 결국은 재정권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그 작업을 교묘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어떤 국가 논리에서 전체 경제가 어떻다, 뭐 부동산 지금 뭐 불경기다, 어떻게 호황시켜야 된다, 그런 논리 가지고 자치라는 거는 완전히 지역 주민의 어떤 그 로컬 단위의 그런 그 생활 방식은 완전히 밟아버리는 게 현재 우리나라 자치재정권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국세와 지방세 체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체계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